작년 2016년 10월 22일 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상호 호환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경우는 MP3라는 표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동영상도 표준이 있는 거고요. 다 표준이 있어야만이 작업을 가능합니다. 정보사회에서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날로그화가 아니라 디지털화죠. 얘가 틀렸네요. 우리 인쇄물 보면은 네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멀티미디어 특징은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비선형성이라는 건 선형적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간다는 게 선형적인 건데, 비선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갔다 뒤에 봤다 왔다 갔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쉽게 일련의 명령어로 만드는 거다.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와 처리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건 아까 1회 문제에도 나왔었잖아요. 1회 문제 그대로 나왔었는데, 제어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세 가지가 있고,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우리 해설에 뭐라고 써 있나요? 해설을 안 해놨네. 앞에 1회 문제에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IP 또 나왔다? 그렇죠? 아까는 64비트니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호환성이 낮다 이렇게 나왔죠. 자, 16비트씩 8부분 128비트 맞고요. 16진서로 표현하는데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우리 구분자가 뭐뭐 있어요? 구분하는 기호가. 우리 보통 쉼표로 구분 많이 하잖아요. 쉼표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콜론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컴마가 제일 만만하지만, 근데 이제 IPv6에서는 콜론이라는 구분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당연히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정보사회, 정보로 가는 사회예요. 정보사회 문제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라고 하는 4.0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 가상현실. 그런데 이런 정보사회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는, 그렇죠. 대도시 사람들은 에어런도 다 컴퓨터 하잖아요. 꼬맹이들도 보세요. 꼬맹이들 6살짜리 7살짜리 있잖아요. 얘네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95%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4살 6살이야 5살 6살 7살이야 그러면 1000명 중에 995명은 스마트폰을 갖고 논다는 얘기야. 컴퓨터를 하고 논다는 얘기야. 5사람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할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지. 근데 시골을 내려가면 어떻게 돼? 몰라. 엄마들이 시골에 안 사니까 할머니 밑에서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핸드폰 갖고 놀까요? 밭에 나가서 저기 놀 친구도 없겠다. 시골에는 솔직히. 음. 하여튼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저도 좀 잘한다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저 같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열심히 도와주면 좋은데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 범죄로 이루어지는 거죠. 직업병도 발생합니다. 뭐 허리 측만증, 뭐 척추 측만증 이런 거 있잖아요. 목 거북이 목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인간관계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어요. 악화되고 악화가 아니라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사람을 안 만나. 계단을 내려갈 때 핸드폰 보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모르고 툭 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고 날까봐 무서워요. 예. 그 스좀비? 뭐라고 그러더라? 스마트폰은 좀비 같은 사람? 무섭더라고. 고개 푹 꺾고 이렇게 지나가면 무서워요. 정보사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정당한 사용자가 컴퓨터를 시스템 종료하지 않았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피기배킹이라고 불러요. 피기배킹. 스팸이 뭐예요? 스팸 많이 들어봤는데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을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팸 메일은 불법일까 아닐까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앞에 광고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괜찮고요. 그 말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면 제재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광고성 우편물인데 법적인 다 해서 합법적으로 보냈을 때 스팸 처리해 버릴 수 있죠. 스팸 처리. 스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은 개인 사용자잖아요. 이 개인 사용자가 그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광고성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에 스팸 처리가 되면은 페널티를 받아요. 기업이 사용하는 아이디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은 우편물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원인데 여러분이 우편물을 발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메일이나 다음 네이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업 인가받은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개인이 제가 갖고 있는 제 아이디 가지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상대편이 에이 뭐야 하고 스팸 처리해버리면은요, 스팸 신고해버리면 네이버에서 그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네 진짜. 그러면 페널티를 받아서 정지를 당하기도 해요. 음. 스포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침입할 때 침입자의 정보를 속여 역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래요. 스포핑. 스니핑은 뭐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주변에 있다가 뭔가 요거 봐라 요거 저 메일 같은데 그럼 그걸 싹 빼가는 거야. 우리 마치 은행에서 이렇게 뭐 품에 이렇게 뭐를 싸들고 나오면 돈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소매치기가 많이 있는 거죠. 저번에 은행을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1,000만 원 찾아줘요 그러더라고. 수표를 드릴까 했더니 현금으로 다 달래. 10,000원짜리로 천장을. 1,000만 원 그 천장이잖아요. 허리는 꾸부정해 갖고 지팽이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거를 들고 가시나 봐. 속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야. 제 할머니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 할머니 저거 어떻게 갖고 다니시지? 어떻게 가실래나 했더니 옆에 가던 은행원이 그러더라고. 예, 저 할머니는 항상 오셔서 신변 처리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1,000만 원 찾아가지고 직원이 대동해서 발에다 드리나 봐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러면 다행이지만 개인이 수표 한두 장도 아니고 1,000만 원 천장 묶음을 들고 허리 꾸부정하고 지팡이 짚고 가다가 몹쓸 놈들한테 안 좋은 행동을 다 받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스니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지금 우리 통신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에 항상 통신망 신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오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다가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지나가고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음? 요거는 이제 데이터에 어떤 기호를 보면 아 이건 뭐 첨부 파일이구나. 아 이건 전저편 보내는 기호인데 이런 걸 알면 그거를 쑥 빼갈 수 있잖아요. 소매치기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게 있으실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도로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 금융 차량들 있잖아요. 금융 차량들. 금융 차량이 중간에 쓰잖아. 그럼 그 안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쑥 빼갈 수도 있잖아. 물론 잡히겠지만. 그런 거예요. 통신도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야. 통신망이 있잖아요. 통신망. 통신망도 하나의 고속도로 도로처럼 생겨 있잖아요. 신호가 가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가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인다. 소매치기 할 수 있잖아요. 통신망도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 통신망에 잠입을 하고 있는 거야. 통신망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돈을 송금을 해요. 내가 돈을 송금을 하는데 그 송금하는 금액을 계좌번호 있잖아요. 계좌번호를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야. 있다가 아 아무개가 지금 계좌 송금한다. 자 홍길동이라는 계좌번호로 간대. 야 이거를 바꿔치기 해. 그래서 엉뚱한 놈한테 계좌로 가게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홍길동한테 계좌로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통장이 다른 통장으로 통금이 되는 거죠. 금액이. 이제 찾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내 통장에는 내 통장에는 1,000만 원이 홍길동한테 갔다고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은행 서버에도 이정민이가 홍길동한테 1,000만 원 송금했다고 하는 게 찍혀 있어요. 정작 홍길동은 1,000만 원이 안 들어왔잖아.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요? 송금자가 책임져야 돼. 관리회사가 책임져야 돼. 관리회사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지. 봐라 나는 송금했잖느냐. 당신네들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공인인증서 사용했고 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다 깔아가지고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거 막기 위해서 다 깔아갖고 했는데 봐라 이거야. 난 송금 1,000만 원 보냈다고 찍혔는데 왜 홍길동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은행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은행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마다. 그래서 금융 업무 처리할 때마다 매번 바뀌잖아요. 프로그램이. 예,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들이 손해잖아. 자기들이 손해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비자가 아직은 불편해하죠. 뭔가 송금하려 그러면 뭐를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걸 깔지 않고 척척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깔아야지 뭐. 피기백킹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6번 중앙 컴퓨터 중앙에 주 컴퓨터 이상이 발생하면 전체가 마비되는 게 뭐냐? 그게 스타형이에요. 스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요. 본점 있죠. 본점. 광주 지점, 부산 지점, 뭐 인천 지점, 뭐 이렇게 지점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신망이 뻗어 나가는 거죠. 뻗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스타형. 버스형은 뭐냐면 버스형은 가다가 통신망이 연결되고 하는 거예요. 쭉 가면서. 버스는 실어 나르는 게 버스잖아요. 그렇죠? 트리는 뭐냐면 자, 우리 지점이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울릉도, 독도, 예. 여기 서울에서 부산 지점을 가야 되는데 부산 지점 옆에 마산이 있단 말이야. 그 마산 지점까지 또 통신망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로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점에서 마산을 보내요. 울산 지점에 받아가지고 이쪽에 다른 지점을 또 보내요. 이렇게 강원도 저기 강릉 지점으로 보내면 강릉 지점에서 그쪽에 있는 다른 태백 지점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게 트리형이에요. 트리는 나무처럼 중앙 컴퓨터가 뿌리라고 보면 되고, 큰 줄기를 만들어서 줄기까지 가고, 가지는 또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면 되고 이파리가 나가는 것처럼 처리하는 게 트리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부산 지점 나가는 통신망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산 지점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마산까지 다 연결하면 어떨까? 근데 마산선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지점에서 마산 지점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또 그럼 부산 지점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 지점에서 받아오면 되잖아. 대구 지점이 끊어지면 저기 강릉 지점에서 받아오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메쉬라 그랬죠. 메쉬.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 그물 형태가 가장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부분은 트리형입니다. 트리형입니다. 여기도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통신망에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통신망에서 여기 301호로 들어왔고 301호에서 각 강의실 컴퓨터로 다 분산하잖아요. 밑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서 일일이 다 하나씩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각 강의실로 하나 보내면 강의실에 또 분산해주고 그 강의실에 또 분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트리형이거죠. 트리형이 제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성형은 무조건 중앙 지점에서 주 컴퓨터에서 선이 뻗어오다 보니까 주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주 컴퓨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잖아요. 예, 옛날 방식의 이름이죠. 호스트라고 쓰면 옛날 고리짝 얘기예요. 지금 호스트라는 말을 안 써요. 중앙 컴퓨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서버라고 표현하죠. 서버 클라이언트로 표현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중앙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이 아니라 중앙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한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파일을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8번)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이 뭐지? 핫스팟?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지하철에서 써야 되잖아요. 와이파이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받는 통신망 LTE를 와이파이로 변환시켜서 노트북으로 전송해 줘야 돼요. 그때 와이파이를 연동합니다. 와이파이.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를 노트북이나 PC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노트북도 PC입니다만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죠. 블루투스. 그런데 일반적인 노트북 PC에는 무선 마우스를 연결하는 블루투스 수신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스크탑에는 블루투스 수신 장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요런 제가 갖고 다니는데요. 이게 블루투스 수신기예요. 요런 수신기를 컴퓨터 뒷면이나 앞면에다 꽂아 놓죠. USB 단자에다 꽂아 놓고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이제는 수신기가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용 헤드셋, 블루투스용 스피커 이런 거를 페어링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선 홈 네트워크라고 하죠. 유선. 그 이더넷 케이블이라 그래요. 우리 인터넷 신호, 인터넷 선 있잖아요. 인터넷 선. 이거를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료 표현이든 정보 표현이든 최소 단위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는 0이냐 1이냐 하는 겁니다. 이 비트가 4개가 모여서 니블로 되고요.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돼요. 걔가 틀린 것 같아요. 비트는 자료 표현,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써 있는데 8비트가 되면 뭐가 된다? 바이트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영문자, 숫자 한 글자. 니블은 4비트를 모아서 니블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다 맞는 말입니다. 라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여러 위치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모습을 표시하는 거다. 자, 시작 버튼 눌러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의 문서는 뭐냐면 내 문서가 아니고요. 내 문서는 따로 있어요. 내 비디오 따로 있고요. 또 공용 라이브러리, 공용 비디오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습니다. 그 내 문서와 공용 문서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문서라고 부른 거예요. 문서. 그 다음에 내 비디오하고 공용 비디오를 합쳐서 비디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자율열람실이 있고 뭐 고서 열람실이 있고 어린이 열람실이 있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한데 묶어서 여기는 무슨 도서관하고 부르잖아요. 그게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하면 실제 공간에서 삭제가 돼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운영체제, 윈도우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얼마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 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처리 능력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정확도를 봐야죠. 정확성. 신뢰도를 봐야지. 어마어마하게 계산하는데 다 틀려.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즉시 사용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거는 지금 안 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자, 책에 이런 거 있어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가능도, 신뢰도 이런 거. 이것이 성능에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용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신뢰도 믿을 만하냐 이거야. 정확하냐 이거죠. 그 다음 인쇄 기능.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 페이지짜리 인쇄 명령 걸었는데 중간에 취소할 수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를 빼.
종이를 빼. 인쇄하려고 하는 그 종이를 빼내면 종이가 들어가야 인쇄가 되는데 종이가 안 들어가니까 삑삑삑 그래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 떠요. 종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종이를 제가 넣고 나서 계속 버튼을 누르거나 에이 중지! 그러면 인쇄가 안 되기도 해요. 중지를 누르면. 아니면 인쇄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인쇄된 현황을 보면서 중지 걸 수도 있고요. 중단시킬 수 있어요. 잠시 정지하는 것도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쉐어웨어라는 말은 뭐예요? 쉐어웨어. 자, 맛배기로 보세요 하는 거죠. 맛배기로. 예.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홈쇼핑에서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근데 문제는 돈을 먼저 결제해야 돼. 결제 안 하고 물건부터 받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반품 처리하면 좋은데 돈을 주고 먼저 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샘플. 그걸 갖고 사용해 보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원 제품을 반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와서 반품하는 게 수월해졌어요. 옛날에는 박스를 뜯어보면 뭐 안 된다. 근데 써봐야 성능을 알 거 아닙니까? 써봐야 성능을 알 거. 제가 저번에 샴푸를 하나 샀는데요. 이 샴푸를 사용하면 머리가 이렇게 잘 나온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성능이 없으면 반품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이제 샀어요. 사갖고 쓰는데 머리가 안 자라요. 그래서 반품하고 그러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 밑에 설명서를 나중에 읽어봤더니 구매했을 때 머리 상태를 촬영하고 중간중간 주기별로 촬영을 해서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촬영을 안 했잖아. 근데 그 글자를 조그맣게 써놨어. 그 설명을 안 해놔. 홈쇼핑에서 물건 살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얘기해놓고 그 과정은 설명을 안 해놔. 그래갖고 반품하려 그러면 왜 사진 안 찍어준다고 뭐라고 하죠. 예. 치사하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쉐어웨어는 그냥 공짜로 줘요. 사용해보세요 이거야. 사용해보세요. 근데 이건 한 달밖에 못 씁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요 3일만 써버려요. 마음에 들면 돈 내고 써라 이거죠. 그럼 돈 안 내고 쓰면 작동이 안 돼. 그리고 어떤 거는 평생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안 내도. 근데 저장이 안 돼. 저장 기능이 안 돼. 그러니까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주고 제품 번호를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 번호 입력하면은 이제 저장도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옳은 거고요. 나머지는 자 2번을 왜 틀렸을까요? 1차 테스트 버전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는 뭐죠? 알파 테스트 알파 버전이에요.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일반인한테 배포해서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차 베타라 그래. 베타는 알파벳 B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파는 A고 베타는 B예요. 그래서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제 베타 버전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뭐 공급을 하겠죠? 판매를 하던 뭘 하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 없이 공짜로 마음대로 써보라고 하는 거는 프리웨어. 공짜 소프트웨어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알약 같은 거. 그 다음 머핑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머핑은 뭐냐면요 A라는 얼굴과 B라는 얼굴을 두 개를 보여주고 A가 B로 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구리 왕자에 나오는 개구리가 공주가 흘리는 눈물이 이제 개구리 몸에 닿으면 왕자로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왕자 모습으로 변하게끔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모핑 기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핑 기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되돌아올까 했는데 피오나 공주는 마술 걸릴 때가 더 예뻤어요. 마술이 풀리고 나니까 안 이뻐졌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재미나는 뭐 모핑 기법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자, 한번 볼게요. 시스템 도구 보조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면 시스템 정보 이거야 이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고요. 메모리, 시드롬, 여기에 저장소, 드라이브, 디스크, 조탁, 사타, SSD, 스카시 디스크 드라이브, 디바이스. 파티션이 2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네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CPU와 저장 제외한 입출력 장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자, CPU가 있나요? 여기에 저장 장소 있잖아요. 저장 장치 아까 저장소, 디스크, 스카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제외하지는 않았어요. 저장 장치도 있어요. CPU는 충돌 공유, GMA, IO 어드레스 뭐라고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되게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15번에 뭐라고 설명했나 잠깐 볼까요? CPU를 제외한 저장 장치하고 CPU를 제외한 게 아니라 CPU는 제외되어 있어요. 저장 장치도 보여줍니다. 네, 아까 보니까 CPU에 따른 말은 없었어요. 저도 이런 시스템 정보를 굳이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봤을 때 답이 뭘까 하고 고민했었어요. 16번 USB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USB 2.0, 3.0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USB 메모리에 단자 색깔을 보세요. 단자 색깔. USB 메모리 여기 보면 단자 색깔이 있잖아요. 꽂는데 여기가 빨간색이나 검정색이나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 2.0이고요. 3.0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요. USB 메모리는 핫 플러그.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핫 플러그인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꽂으면 기계가 알아서 인식하죠. USB 메모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핫 플러그인이고, 플러그 앤 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는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127개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허브예요. 허브인데 요거는 4개짜리 허브예요. 4개. 하나에서 4개가 빠져나오거든요. 이런 허브를 사시면 돼요. 이것도 허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뭐 10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고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20개짜리 허브를 사면 어떻게 돼요? 20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27개까지 포트당 컨트롤러당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장치 관리자 한번 볼게요. 컨트롤러가 하나, 2개가 있는데 여기 컨트롤러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요 한 개당 127개, 여기도 한 개당 127개. 그럼 256개가 들어갈 수 있네. 저희 집 컴퓨터에는 컨트롤러가 8개가 있어요.
8개 120 1000개를 넘게 1000개 살 돈도 없고 1000개씩 꽂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능하다. 직렬 포트보다 USB도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 그래서 이것도 직렬이에요. USB도 직렬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존의 직렬 포트보다 그라고 해야지. 기존의 직렬 포트. USB 포트도 직렬 포트인데 그러면 어느 게 직렬이고 어느 게 병렬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네 번째가 맞습니다. 레지스터는 뭐 하는 거죠? CPU 내에서 계산한 것들을 그때그때 기억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량이 작은 건 맞는데 속도는 엄청 빠르죠. CPU에 있는 거니까 속도가 느리진 않죠.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죠. 그리고 레지스터가 기억 장치 중에선 가장 빨라요. 그 다음 문제. 포맷을 하게 되면 내용이 다 초기화,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져요. 일반 삭제 기능하고 포맷 기능하고 차이가 뭘까요? 포맷을 하면은 삭제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삭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삭제가 안 돼요. 근데 포맷을 하면 뭐가 된다? 보이든 안 보이든 다 지워져요. 빠른 포맷도 있고 일반 포맷도 있어요. 그런데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나와요. 파일 시스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 컴퓨터에 가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그러면 얘는 포맷이 안되죠. 지금 사용 중에 있으니까. 자, 얘 포맷 해볼까요? 포맷. 자,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어떤 파일 시스템을 포맷 해주면 좋으냐 이거죠. NTFS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아주 빠른 형태의 시스템이고 EXFAT는 이 NTFS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포맷 방식이고요. 파일 시스템은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관리관 기능이 아니고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어떻게 작업이 가능하게 할 건지를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NTFS로 포맷을 하면은 데이터가 빨리 움직여요. 문제는 NTFS로 포맷한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이 인식을 못해요. 스마트폰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19번. 하드디스크에서 내가 뭐를 삭제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막 삭제해도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TMP예요. Temporary. TMP. Temporary. 임시 파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mp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삭제해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E는 뭐냐면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SYS는 시스템 파일입니다. INI는 뭐냐면 초기화 파일, 초기치. 어떤 설정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INI 파일을 모르고 삭제하면 설정 값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작동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모니터 전원은 들어왔는데 화면이 하얘.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전원 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죠?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화면이 하얗게 변하진 않아요.
모니터 해상도에 문제가 생기면 막 화면이 깨져서 나와요. 모니터의 액정 패널 앞에 우리 모니터 사용하는 모니터 화면에 보드,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정렬.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죠. 그런데 보세요. 날짜는 어떻게 합니까?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내림차순은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날짜에서 내림차순하면 큰 날짜가 위에 있으니까 큰 날짜가 뭡니까? 이전 날짜입니까? 최근 날짜입니까? 최근 날짜가 숫자가 크죠. 날짜가. 그렇죠. 나이 어린 사람이 내림차순은 위로 올라가요. 나이 먹은 사람은 생년월일이 작잖아요. 1950년, 2017년, 2017년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림차순하면 2017년이 위에 있고 1950년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대로 그 상태로 정렬이 되는 거지. 최근 날짜가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거는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색깔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틀렸네요. 사과나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이래요. 종류가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확량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사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자, INT는 뭡니까? INT는 나중 문제고 에버리지부터 보죠. D 에버리지. D 에버리지는 어떻게 돼요? A1 사과나무로부터 F 7번째까지 B1 다섯 번째니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평균을 구하라. 맞아요. B1부터 B2까지. 어라? D 에버리지는 다 똑같은데? D 에버리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수학량이 18이래요. 열이고요. 열이에요. 38이죠? 합이 38입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볼게요. 38을 3으로 나누면 12.6666 나가요. 자, 그러면 INT는 뭐죠? 12.6666을 INT니까 뭐예요? 12.35로 가지 못하게끔 막아요. 12가 돼요. 트렁크는 뭐죠? 소수미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12가 됐어요. 4번의 라운드 다운은 뭐죠? 내림이죠. 내림. 소수점 없이 내려버렸잖아요. 12가 되는 거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이죠. 12.66666 나가는 거를 소수점 없이 반올림 하니까 뭐가 돼요? 12.7에서 13으로 가네. 그렇죠. 얘는 13으로 가요. 라운드는.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은 12로 남아있어. 12.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D 에버리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INT가 뭔지, 트렁크가 뭔지, 라운드가 뭔지, 라운드 다운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제가 직접 계산을 다 해봤잖아요. 18, 10, 38을 3으로 나누면 그거를 INT 취해주면 트렁크 취해주면 각각 나오는 값들. 삽입 볼까요? 이렇게 써있네요. 자, 삽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삽입. 도형 있죠? 그 다음에 클립아트 여기 있대요. 그 다음에 워드아트 여기 있네요.
아, 워드 아트 이쪽에 있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하는 삽입이 도형, 클립 아트, 스마트 아트는 있어도 워드 아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아니라 텍스트 그룹에 가면 워드 아트는 있어요. 그렇죠? 워드 아트는 텍스트 그룹에 있다. 나머지는 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 또 우리가 그것마저도 알아야 되는 부담감은 있겠지만서도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 같은 줄에 있으면 되네. 두 번째는 뭐죠?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세 번째, 네 번째처럼 하는 조건은 없어요. 조건을 이렇게 못 걸어요. 조건을 걸 때는 항목이 옆으로 나열돼야 돼요. 항목이 옆으로.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자, 그 다음 문제. 조건부서를 적용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고유적인 게 몇 개이냐? 고유적인 거. 자, 성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 두 번째부터 C 아홉 번째까지 중에서 고유적인 건 몇 개 있냐 이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성명이라는 글자는 몇 번 있어? 하나. 이름도 각각 하나. 커마 1급이라는 글자도 하나, 커마 2급이라는 글자도 하나. 근데 불합격, 합격은 여러 번 나오죠. 불합격이라는 글자나 합격이라는 글자는 여러 번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부터 9까지 사람 이름 7명하고 성명 8개, 커마 1급 하나, 커마 2급 하나.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겠네. 10개, 10개. 왜 10개가 되는지 아시겠죠? 자, 중복 말고 고유. 이름은 다 똑같아. 아, 다 달라. 이게 성명이랑 글자까지 보면 8개고요.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그러니까 불합격도 아니고 합격도 아니고. 얘는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커마 1급과 커마 2급은 딱 한 번만 나왔잖아요. 한 번만 나왔잖아. 고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8개 글자하고 커마 1급, 커마 2급까지 보면서 10개 글자가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찾기 바꾸기. 대소문자 구별할 수 있어요.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야 되잖아요. 메모 안에 텍스트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엔터 치면 내려가잖아요.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누르면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글 2010에는 이전 방향으로 위쪽 아래쪽 방향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엑셀은 방향 지정하는 게 없고요. 다음 누르면 그 다음 오른쪽 거나 아래쪽 게 찾아지는데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 이걸 클릭해주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예. 잠깐만요. 옳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다 맞는데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다? 해봐야지 뭐 다시. 자, 여기에 수식을 하나 메모를 하나 넣어볼까요? 자, 홈에 가서 찾기 옵션에 가면 대소문자는 찾는데 메모 찾는 게 없나요? 있는데 없다 그랬지?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라 그랬지? 예, 맞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찾을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틀린 말이죠. 간혹 제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왜 이게
옳지 않다고 했지? 거꾸로 읽었어요 문제를. 와일드카드 문자가 있어요. 와일드카드는 뭐냐면 물음표라든지 별표를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별표는 올 아무거나 다, 물음표는 한 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컨트롤 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엑셀에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컨트롤 C 사용 못하고 컨트롤 A. 엑셀에 여러분 뭐 있어요?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E, 컨트롤 F, 컨트롤 G, 컨트롤 Z. 엄청 많아요. 컨트롤을 사용하는 키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키로 지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합계 구하는 거 할 때 컨트롤 S 지정했었잖아요.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 차트에서 순서를 변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갖고 들어가서 고쳤죠? 기억나세요? 데이터 선택해 가지고 30번까지만 할게요. 자, A의 두 번째부터 D 다섯 번째까지 중에서 이름을 지정해 주면 이렇게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은 담당자가 되고 얘네들의 이름은 직위가 되고 얘네들의 이름은 전화번호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요 나머지는 데이터 지워버리고요. 요렇게 블록을 잡아 볼게요. 세 가지만. 자,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왼쪽 요름 빼고 첫 행만. 그러면 요 세 가지 이름 뭐가 된다? 요 세 가지 이름은 담당자. 이 세 가지 이름 뭐가 된다? 직위. 요 세 가지 이름 뭐가 될까요? 이 세 가지 이름 뭐가 될까요? 전화번호겠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사이에 빈칸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을 지정할 때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서 블럭 잡고 해주면 전화 밑줄 번호 이렇게 나와요. 빈칸이 아니라 빈칸을 밑줄로 바꿔줘요. 얘네들의 이름은 뭐다? 품 밑줄명 하고 나오겠죠. 얘는 이름이 코드 번호를 맞아요. 자, 서팅으로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줄 얘네들이 이름이 되는데 규격이라는 글자는 자세히 보시면 규 다음에 격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단가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데는 품명은 분명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품하고 한 칸, 두 칸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품명이라고 이름이 들어가진 않아요. 품하고 한 밑줄 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하는 설명이다. 차트를 만들 때 별도의 차트 시트를 만들려면 뭘 눌러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Alt F를 1번 누르면 뭐가 써 있어요? 책에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차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담당자 거래량. 그럼 Alt F 1번이요? 만들어졌네. 자, 이름하고 담당자 블록 잡고요. 책에 있는 대로 뭘 눌러볼까요? 요거 여기 뭐라고 써 있었죠? 여기 Shift F11번. Shift하고 F1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차트 시트가 들어가는 게 워크 시트인데 F11번 누르면 만들어졌네. F11번을 누르면 지금 작업하는 거 오른쪽에 답이 만들어져요. 창 나누기라고 하는 창 나누기라는 시트 왼쪽에
차트 시트가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예. 문제를 볼게요. 차트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 Alt F1번을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아니라 현재 시트에 차트가 들어가고요. F11번을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로 출력이 된다. 그것도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까탈스러워요. 다 외워야 되잖아, 명령들을.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6년도 10월 달에 시작했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해서 파일에서 옵션 리본 사용자에서 개발 도구를 항상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요런 창이 뜬단 말이에요. 바로가기 키를 뭐로 할 거냐. 그래서 컨트롤 A다. 이 컨트롤 A는 본래 전체 선택이라는 기능이잖아요. 31번 할 차례이에요. 좀 몇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매크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 그래요. 자, 매크로에서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 명령도 수정할 수 있고 바로가기도 수정할 수 있고 설명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만 지정된다라는 거. 항상 이게 매크로 하면 나오는 문제 패턴이에요. 바로 요거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엑셀에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보다 우선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31번이요? 응? 오케이. 그러면 31번 가봅시다요. 차트에 관한 설명. 차트, 요거는 방사형이죠? 차트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좀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계열에 여기서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중심점에서부터 외곽으로 펼쳐지는 방사형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 계열, 개발부, 총무부, 영업부 이런 부서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점수들이 어떻게 많이 펼쳐지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빨간색은 파란색은 개발부 쪽이 좀 약해 보이고요. 빨간색은 영업부 쪽이 세 보이죠. 삐죽 나가 있어요. 총무부도 세고요. 근데 관리부가 빨간색은 어떨까요? 외국어 점수가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 가운데서부터 좀 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격증 점수는 어때요? 자격증 점수는 전반적으로 다 작아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고과 점수하고 외국어 점수는 나름대로 4개 부서가 펼쳐져 있는데 자격증 점수는 좀 낮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예. 각 계열마다 축을 갖고 있고요.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관계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건 분산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분산형. 계열이 여기 있어요. 부서별로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없죠. X좌표 Y, X축하고 Y좌표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일반 평면에서 가로 세로 좌표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XY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얘는 XY 좌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XY 좌표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뭐다라는 게 헷갈리다 하더라도 네 번째 보기 XY 좌표가 일단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답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95쪽 우리 보시면은 꺾은 선형, 분산형, 영역형, 방사형 뭐 이런 각각의 그래프 형태의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이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새 워크시트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A1 셀에다 두고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A 첫 번째 셀에다 놓고 오른쪽에 제목 들어가고 아래줄에 항목이 쫙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C에 세 번째다 놓고 C에 세 번째다 놓고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C 세 번째 오른쪽 뒤에 세 번째에 성적 현황에 제목이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세 칸에 걸쳐서 뭐가 들어갈까요? 학과 학번 이름이 들어가겠죠. 상대 참조라는 게 그거예요. 절대 참조. 우리는 매크로를 할 때 절대 참조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어디다 놓고 클릭을 하든 간에 매크로를 작업하면 항상 여기에 제목 나오고 밑에 항목 이름 나오고 이렇게 매크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상대 참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보시는 셀 오른쪽에 제목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적 현황이라는 제목은 어디에 나온다? 뒤에 세 번째 나오겠지 뭐. 뒤에 세 번째. 네. 상대적이라는 거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뭘까요? A의 두 번째부터 B 여덟 번째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쭉 들어갔고요. 2의 세 번째는 학생 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카운트 if가 되겠죠? 이 학점들 중에서 어디 갔어? 이 학점들 중에서 요 내 왼쪽에 있는 학점에 해당하는 게 과연 몇 번씩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카운트 if가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고요. 썸 if는 합계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니까는 요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절대 참조라는 게.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동 채우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학점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지금까지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내 왼쪽에 있는 거, 내 위쪽에 있는 거만 달랑 합계를 구하고 말았거든요. 이건 절대 참조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참조를 계산을 하고 싶은 항목은 내 옆에 있지만 그 대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딘가에는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 특히 자동 채우기 해야 되니까 쭉 자동 채우기 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관한 거. 자, 이거죠. 여기 파일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뭐를 하나 적어 놓고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은 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밑에 이 페이지 설정에 나오는 거를 한번 보자 이거지. 얘를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여백을 얼마나 줄 건지, 여백을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시트, 이 시트 쪽에도 좀 보셔야 돼. 한번 볼까요? 문제를 어떻게 나왔나? 96페이지 34번 보는 겁니다.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부를 설정할 수 없다. 눈금선? 눈금선이 어디죠? 자, 여기 보시면 시트에 가면 눈금선 있잖아요. 행렬 머리글. 그러면 어디가 A인지 어디가 B인지 이거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눈금선을 또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금선을 안 보면은 ABCD는 나왔는데 어디가 A 쪽에 가 있는지 B 쪽에 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눈금선들이 보여야 좋거든요. 가로 세로 눈금선들. 예, 눈금선 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칸칸마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셀에 설정된 메모를 인쇄할 수 있어요. 어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메모를 시트 끝에 할 건지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할 건지 추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율 이거를 확대 축소할 수도 있거든요.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 얼마나 올라가나 볼까요? 400%까지 올라가네요. 줄이면 10%에서 400%까지 올라가요. 근데 우리 문제는 200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틀렸죠. 예.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너비하고 높이 1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 장에 지금 양이 어차피 한 장에 찍히는 애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 맞춤에 한 장에 한 장 너비하고 높이를 1대1로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 장에 다 나오는 거죠. 아주 잘 자란 글자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너비와 높이를 1대1로 맞춰 놓으면은 그러면은 종이 한 장으로 축소가 되겠죠. 네 번째는 맞는 말입니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이 문제도 12.8, 13.8 두 개를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간격이 1차이가 나니까 14.8, 15.8 하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값만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13.8 쭉 나옵니다.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를 블럭을 잡고 드래그하면 A, B 하고 복사가 되지 A, B 다음에 C라는 거를 몰라요. 그럼 기억 놓고 니은 놓으면 디귿 나옵니까? 그러면 일본어 가기국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노래노 이런 가타카나 히라카나 글자를 넣고 자동 채우기 하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알게 하려면 엑셀이 버겁죠. 그럼 어느 나라 알파벳은 A, B 다음에 C가 나오는 거를 제공해주고 어느 나라 알파벳은 제공을 안 해주면 그것도 나라 간에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A, B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A, B 하고 복사가 됩니다. A, B 다음에 C라는 건 몰라요.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는 전 세계 공통이니까 숫자와 숫자를 써놓고 간격만큼 자동 채우기가 가능한 거죠. 그 B만 자동 채우기 하면은 B만 복제가 되죠. 요거 3번 많이 틀리더라고요. A, B 다음에는 무조건 C. 우린 C로 알고 있으니까 C가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은 글자는 해결이 안 된다. 36번에 화면 구성.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는 뭐예요? 제목이 나오는 거지, 제목. 여기 위에 제목이 있는 거죠. 통합 문서 해가지고 제목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업 상태나 이런 정보가 표시되는 것은 뭐예요? 작업 표시래요. 작업 표시. 아래.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 제가 블럭을 잡거나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숫자를 블럭을 잡으면 밑에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합이 얼마다라는 거 몇 퍼센트 이런 걸 보여주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래쪽에 여기를 우리는 작업 표시이라 그래요. 작업 표시. 예. 제목 표시는 위에 있는 거고 작업 표시는 하단에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해설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렇죠? 상태 표시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 데 가장 적절한 데이터 분석 도구는 뭐니에요? 우리가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한다 그랬어요. 자,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합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수량을 입력하거나 단가를 입력하면 합계가 나오는데 역으로 판매 수량을 예측한대요. 그럼 목표값 찾기 밖에 없습니다.
목표값 찾기밖에 없어요. 예. 이때 합계가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해서 계산한 수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목표값 찾기를 못하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8월 2일, 8월 2일, 8월 2일, 8월 3일, 8월 3일. 2일, 8월 2일짜리가 두 번 있고요. 8월 3일이 두 번 있어요. 그리고 판매 코드도 AA가 있고 BB가 있고 CC가 두 번 중복되네.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래요. 연도가 같은 것끼리 중복 제거하래요. 연도만. 코드는 아니고. 그럼 8월 2일이 3개니까 2개는 사라지겠네요. 8월 3일이 2개니까 하나는 사라지겠네요. 그럼 남는 건 뭐죠? 8월 2일 날짜에 하나 남고요. 위에 거. 그 제일 위에 거만 남아요. 8월 3일 거 하나 더 남고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행은 두 줄이죠. 두 줄. 네, 두 줄만 남겠죠. 자, VLOOKUP.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이거 문제가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라지가 뭐죠? 몇 번째 큰 거를 찾는 거죠? A의 두 번째부터 A의 아홉 번째 중에서 8사람 번호 중에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로 큰 거래요. 네 번째로 큰 뭡니까? 8, 7, 6, 5, 5네. 5. 5라는 값에 대해서 A의 두 번째부터 F의 아홉 번째까지 중에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니까 88이네 뭐. 다시 보세요. 라지. 이 번호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8, 7, 6, 5, 5가 네 번째로 크지 않습니까? 번호 중에. 이 번호에 해당하는 A의 두 번째부터 F의 아홉 번째까지 중에서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수학 점수지 않습니까? 수학 점수. 그러니까 5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학 점수가 뭐냐 이 얘기죠. 컴마 0은 뭡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거고요. 5번하고 일치했지 않습니까? 88점이 나오겠지 뭐. 그쵸? Vlookup. 틀 고정. 틀 고정은 아무 곳에다 놓고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틀 고정은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누르면 이렇게 틀 고정이 되고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틀 고정을 취소해야 되고 나누기 한 거는 이 나누기 경계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누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은 세로 경계선, 여기는 가로 경계선, 이제 가운데는 모든 경계선인데 이때 더블 클릭하면 나누기가 사라져요. 나누기가 사라진다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 곳에서 더블 클릭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위치가 있겠고 틀 고정은 더블 클릭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해제해야 된다. 그게 틀린 거네요. 그렇죠?